저는 투자 유튜브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요리사 집에까지 가서 요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뭐 그런 건데, 뭐 사실 그렇게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일단은 제가 그냥 소회 같은 것들을 보면, 일단은 뭐 가장 큰 유명한 채널이 뭐 3%니까 이제 최근 거들 일주일 거를 쭉 보니까 그냥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한번 보죠. 뭐 이거 조금 여기도 이분은 아예 3%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김한진 애널리스트 아니 그 이코노미스트 분이시죠. 또 영상이 오늘도 올라왔던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외에 뭐 하락 출발하는 그 연불리 아저씨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접견 소식 우리에게 호재로 올까 뭐 나쁠 거야 없을 것 같다. 내용을 못 봤습니다. 죄송한데 내용을 못 봤어. 그리고 이제 미국 디폴트 확률 2, 3%라고 서머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여기 3%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3% 느끼는 게 230만 정도 되는 건데 조회수가 굉장히 좀 요즘 들어서 최근 잘 안 나옵니다. 그 왜겠습니까? 뭐 그거죠. 이제 확실히 투자에 대해서 과거보다 대중의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렇다 할 이슈가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여기 좀 이렇게 10만 회를 넘어 있는 게 여기 이제 역시 주가 조작 관련 영상 여기 86번가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것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뭐 그냥 이제 3% 같은 경우는 이제 볼 수 있을 테면 한번 봐봐라 이런 채널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다 봐? 그래서 또 3%가 그걸 해놨더라고요. 이거 화면을 가리는구나. 그 뭐 3% 추천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5개를 엄선해 놨길래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소회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올라왔던 거 김한진 박사님의 이제 그 뷰인데 또 이런 교수님들의 영상을 보고 있자면 유튜브가 2배속이 아니라 3배속도 좀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배속을 했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 속도를 높이는 단축키를 누르게 되는 거야. 표준으로 돼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좀 저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말이 느려질 건가? 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기가 조금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주장하시는 거를 제가 압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반론이나 뭐 아니면 이제 동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 하고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3프로 TV가 꼭 봐야 된다고 이제 따로 재생 목록에 올릴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하면 일단은 앞으로는 지수가 갇히면서 종목의 주가도 갇힐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대형주 이야기죠. 대형주 지수가 갇히면 중소형주가 안에서 움직이죠. 그 지수가 안 갇히면 그러니까 위로 열리면 대형주가 가는 것이고 아래로 뭐 꺼지면 그냥 대형주가 빠지는 거고 중소형주는 지수 기여도가 떨어지고 상환계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박스권 안에서는 그 내부 전투가 더 내전이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목 주가라고 하면 그냥 이제 대형주로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단은 지수가 갇히니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뭐 지수가 이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대형주 그리고 이제 그 일부 그 아직 수출 반전이 확인 안 된 뭐 일부 수출 대형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중소형주나 뭐 이제 근데 꼭 중소형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주의 텀이면 대형주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장이 방향이 없을 때, 오히려 수익률 전쟁이 오히려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건데, 언젠가는, 올해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금리 인하라는 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늘 이제 사실 이제 하락론자가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주가가 더 한번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안전벨트 매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사고가 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잖아. 그런데, 그건 맞는데,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서 이제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무리수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채팅방에 또 보험성 금리 인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안 나오고 어쩌다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김한지 박사님의 얘기를 이제 더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상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금리 동결 이후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주변으로 퍼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그 효과가 퍼지는 속도가 오래 느리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이미 봤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지 않았냐. 은행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긴축의 영향이 은행권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는 지난 걸 수도 있다. 라는 건 저의 생각이고, 일단은 이제 김한지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 선거에 이제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정프로가 물어봤는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물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의회가, 어찌됐든, 뭐, 공화당이 이제 힘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잠깐 질문 주셨는데 그 부채한도 협상에 있어가지고 뭔가 쉽게 잘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협상 자체도 쉽지 않은데 무슨 재정정책 파이팅을 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죠. 더 이상 추가적인 재정정책은 없을 겁니다. 근데 결정된 재정정책은 간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워킹에 들어가는 것도 무시는 못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지수 상승 기대는 좀 낮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뭐 뚫고 가기에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해도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죠. 일단은 뭐 반도체라든가 이 환율이 아직 안 내려오는 것도 외국인들이 아직은 기다려보자. 뭐 적극적인 매도는 하지 않아도 근데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게 이제 환율이 좀 묻어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방향은 알겠지만 미국과 가야 되고 하지만 그 사이에 마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자동차 같이 다른 것들이 그걸 다 상쇄하는 정도의 수출 반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직은 좀 낮춰야 되고 그래서 지수 상승은 지금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급락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저는 경기 침체를 그냥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 이미 반영했는데 오히려 악재 소멸로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코스피 PBR 이런 거 보면 PER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EPS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E가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P가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익 전망치 하락치도 이제서야 바닥을 찍더라고. 그래서 이가 약간 올라와야 PER에 대한 부담도 내려오고, 그래 뭔가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은 지수 상승과 하락 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저의 평가는 이제 인베스팅 이런 거 보면 이제 소그림 있잖아요. 중요한 거 소 3개, 소 1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중요도 1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5개가 만점인데 1개. 왜?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굳이 챙겨서 볼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한 소리 속에 해로운 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로운 소리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될 때 경기 침체 두려움에 그 모든 거를 좀 미루게 되는 그런 해로운 소리가 당연한 소리에 좀 섞여 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은 영상이다. 저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이거는 정광호 대표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죠. 또 서울대 그 투자 동아리 출신이시기도 하고 거기 나온 분들의 약간 특징이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뭐 자료 수집 이런 거 엄청나게 하시고 여하튼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약간 가치 투자가 이제 주류고 이런 건 있던데 일단 이번 영상은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은행 위기가 터지고 그거를 이제 연준이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 영상의 한 절반에서 60% 정도를 설명하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모르셔도 돼요. 뭐 왜? 뭐 이미 다 설명도 아우 죄송합니다. 설명도 좀 드렸고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하는 게 많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대책이 잘 먹혀서 더 이상 위기로 안 번졌으니까 그건 모르면 되는 겁니다. 뭐 BTFP니 뭐 이런 것들 뭐 앞으로 몰라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한줄 평은 뭐 중요도는 이제 왜 한 개밖에 안 줬냐면 이미 뭐 다 지난 얘기고 그냥 한 지난 건데 마치 그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제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 있고 그리고 이제 작전주도 이제 왜 성광이나 뭐 대성홀딩스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뭐 지수에 편입되면 이제 기관 투자나 이렇게 패시브 자금에 넘기고 나오려고 했고 뭐 뉴스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대주주가 팔면은 아예 대주주 거까지 사가지고 경영까지 그냥 회사를 아예 인수할 생각까지 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궁금하다면 뭐 보시면 이제 디테일을 보실 수 있는데 투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거라서 그 효용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소 한 마리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두물머리였나요? 이제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이번 하락장에서 또, 인기가 꽤 좋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또 내용을 보니까, 부채 한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디폴트 위기가 온다, 라고 이제, 뭐, 쭉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아까, 채팅창에도 그 하나 질문 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영상을 쭉 보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많은 이제 역시 이코노미스트답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한 자료를 또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많은 지표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견고한 이유로도 이런저런 지표들을 많이 또 근거로 알려주시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약간 아직 견고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다.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뿐이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매출과 실적이 좋게 보이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마사지를 제외하면 이미 침체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거시 지표에서는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그 얘기를 약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은 저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연준이 인상을 한번 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갔다가 뭐 하나 빠빠질 때까지 인상을 하다가 또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거의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인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빈센트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물가가 완전히 불이 안 꺼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인하 사이클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연준은 물가 앞으로 못 잡아요. 경기 침체만 오면 물가가 아직 잔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경기 인하를 할 거라는 생각이 금리 인하를 또 원래 하던 만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증명해버리면 시장에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능력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래도 경제가 위험하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칸씩 혹은 뭐 그러다가 죽는다 하면 또 한 칸씩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연준이 매섭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했던 연준의 태도가 앞으로라고 보면 돼.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QT 그대로 진행을 해요. 하던 이 두 가지는 갈 때 그냥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뭐 BTFP든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풀어서 위기를 막아내잖아요. 위기를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외에 다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보험성으로 한 번 혹은 뭐 한두 번 이런 게 그 이상을 하는 건 절대로 그냥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난 거랑 똑같이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때그때 반창고부채 연고바라고 반창고부채 연고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넘어간다. 왜? 기대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지금 이 물가가 내려오고 있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불이 잡혔다고 했지 잔불이 끝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자기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게 신뢰를 잃을 생각이 없다면 그런 인하는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딱 예전 94년에 그렇게 올렸다가 98년까지 딱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98년에 롱텀 캐피탈이 깨지고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잔불도 거의 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인하 사이클이 들어간 거지. 그 전까지는 딱 3번인가 낮췄어요. 그것도 연속도 아니고 한 번, 두 텀에 따라서 그 외에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행동으로 연준의 카드가 이제는 금리 인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앞으로 연준이 속이 굉장히 답답할 거야. 정말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굉장히 안 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보세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1도 말을 안 했지만 이때까지 줄였던 돈들의 절반을 실리콘밸리 홀딩이 나오니까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다 뿌려가지고 위기를 찾아나지 않습니까? 연준도 그 정도의 짱구는 있다. 비센트 이코노미스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상 수익보다는 지표를 더 좋아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수익에 대한 그냥 이제 순수한 그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차라리 그냥 이런 굴레 저런 굴레 다 벗어나고 그냥 제도권 밖에서 전업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이코노미스트가 같다는 거는 그냥 시장 자체를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더 좋지만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 경제나 거시 지표에 대한 애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인 거지 그게 수익률과 연관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러면은 사실상 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께서도 저는 작년 연말부터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경고를 해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프로가 이번에 4월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순간순간은 오를 수 있지만 끝내는 이렇게 수렴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하락장이 언제 오긴 올 거예요. 하락장 없는 시장이 어딨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락장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하락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아무 투자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지만 수익도 점잖다. 좋게 말한 거죠.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김한재 박사님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나 간과하는 게 뭐냐면 지표로 안 잡히는 것들은 좀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증명이 안 되니까. 왜냐면 업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고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될 때 그냥 오를 것 같아요 라고 그래 오를 것 같아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그게 되지. 그래도 그러면 뭔가 근거 자료를 내야 되잖아.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뭐 센트루스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뭐 이런 것들이 하니까 지표로 증명이 안 되고 아니면 지표로 그러니까 지표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약간 자기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도를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시장의 욕망, 즉 심리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는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고 누구나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왜 하필 2차 전지가 이렇게 가느냐. 2차 전지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이 경기 침체도 일단 뭐 온다고 하니까 오겠지. 근데 경기 침체가 와서 이것도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뭔가 새로운 또 호황장이 오겠죠. 그때는 뭘까? 그때 잘 나갈 게 뭘까 했더니 일단은 지금도 좋고 그때는 더 좋을 것 같은 게 2차 전지잖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 다음 먹거리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10년 후에 실적까지 땡겨가지고 2차 전지가 지금 불을 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욕망은 이렇다고. 시장은 작년처럼 연준이 완전히 뭐 폭력적으로 막 완전 거의 전 세계를 고문하는 듯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그냥 죽은 듯이 있지만 그게 조금만 힘이 풀어지면 어떻게든 수익을 찾아요. 왜? 시장의 존재 이유거든. 물론 시장의 존재 이유는 가격의 발견이에요. 가격의 발견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중립적일 때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립적이지 않다니까. 돈 벌려고 주식하지. 우리 뭐 채권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돈을 벌려고 수익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헤지펀드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낸다고요. 오랫동안 우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좋은 상황을 억지로라도 만든다고요. 그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좀 이렇게 가볍게 보더라. 그 시장의 그 뜨거운 욕망을 이제 그거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코노미스트들은 개별 종목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느낀 지는 좀 오래됐어. 자신들이 보는 거시적인 차트에서는 발견되지가 않고 발견돼도 느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점잖고 똑똑하고 듣고 있으면 아이고 뭐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 거지만 잠깐 흐름이 끊겨가지고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에는 솔직히 오히려 기회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좋은 기회를.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게 만들죠.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을 볼 때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이해관계, 그 사람들의 이제 상황을 한번 보셔라. 인간은 이제 그 상황에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김한진 박사님인데 아무래도 김한진 박사님이 또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자주 띄워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봤습니다. 연말 시작되는 침체 방심하면 당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비관론자한테 방심하면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하반기에 근원 물가가 별로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뭐 저도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빨리 오른 게 있어가지고 기저 효과가 있는데 그게 하반기 가면 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뭐 저는 심지어 뭐 약간 근원 물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순간적으로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요때부터 이제 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저하고 김한진 박사님하고 이제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가 확인될 때 한 번 더 확인 사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죠. 경기 침체가 이제 온다 하다가 뭐 어찌됐든 진짜 왔다라고 하면 이제 왔으니까 예의상 좀 빠져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변동성 확대고 그 정도지. 근데 김한진 박사님은 이제 전저점까지 테스트를 할 거다. 전저점을 뭐를 얘기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순간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변동성이 좀 커지다가 결국에는 그 기다리던 침체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시장은 더 이상 이 경기 침체에 온다는 그 내러티브를 이제 그 챕터를 덮게 되는 그 악재 소멸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전자 테스트를 하고 이제 막수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뭐 크게 뭐 오를 거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가는 놈만 가고 뭐 이런 것이죠. 최근의 시장의 모습이 계속되지 않겠냐. 아우 이게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기침 소리가 이게 이 방송을 들으면 되게 듣기가 좀 불편하던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진 박사님처럼 이제 경기 침체가 확인되면 우리가 침체였구나 확인되면 이제 크게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미 테스트를 다 해놨다.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그 카나리아 같은 애들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올 것 같으면 미리 그냥 바로 기절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코스피나 이런 것들 경기 침체 치읓점만 나와도 이미 그냥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PBR 보시라고. 금융위기 때하고 거의 차이 없습니다. 금융위기만큼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 우려할 건 금융위기보다 더 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인플레이션 이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죠? 기업 매출이 기업의 실적이 찍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침체가 온다 한들. 그죠? 그게 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 뭐 삼성전자 뭐 9만 원, 10만 원 할 때 삼성전자 명목 지수 이런 거 안 따지잖아. 그냥 9만 원, 9만 원이고 6만 원, 6만 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역시 소한마리. 그리고 이제 한 줄 평은 IMF나 이런 그 자료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께서도 IMF나 이런 데는 크게 자주 틀린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들고 오질 말아야지 왜 자꾸 IMF 지표를 이제 들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틀린다고 욕하면서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고, 그나마 제일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주별로 하나씩 바꾸는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게 이제 3주 전에 김여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올린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제 소가 3마리입니다. 그나마 여기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저도 동의할 게 많고, 들을 게 많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김여진 애널의 표현대로 앞으로 꼬장꼬장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와도 인하를 하더라도 물가가 내려간 만큼만 하지, 더 이상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뭐 부양으로 돌아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꼬장꼬장 할 거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 표현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꼬장꼬장 할 것 같고, 그래서 인하는 안 하고, 그리고 실질 금리가 약간 플러스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 CPI가 이제 연준 금리보다 조금 이상 정도, 그 정도로 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FCB 때처럼 이제 그 금리나보다는 이제 다른 형태의 그 무슨 창고를 만들지, 이번에 만든 게 그래도 연준이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번에 패드 나우라고 또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GDP 나우, 뭐 인플레이션 나우, 이게 요즘에 뭐만 했다면 나우 붙이는 게 연준 사이에서는 무슨 유행인 것 같은데, 패드 나우는 또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패드라는 게 이제 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실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GDP 나오는 이제 그거죠. 이제 GDP는 이제 발표할 때마다 분기별로 나오니까 세 달마다 나오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걸 예상해 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게 GDP 나오고 애틀랜타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계산하는 공식을 받아봤는데 눈 돌아가더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패드 나온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뱅크런이 조금 시작될 때 돈이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한 200억 달러 정도의 담보물을 가지고 이제 그 돈 빌리러 간 거지. 예. 그래서 처음에 BTFP 비슷한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200억 달러의 담보를 가서 거의 2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뭐 하루 이체 한도가 넘어가가지고 뭐 이체가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로 돈을 뭐 300만 원 보낼 일이 있는데 200만 원밖에 이체가 안 되고 막 이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 빌리러 연준에 찾아갔는데, 담보 있어? 그러면 해줄게. 라고 했는데, 잠깐만, 이게 200억씩 이렇게 인출하려고 하니까 한도 초과를 안 나오는데, 이거 잠깐만요. 해가지고 위에서 한도를 풀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전에 가긴 했는데, 이러다가 오늘 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럼 재할인 창고로 뛰어가자.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재할인 창고로 간 거야. 차라리 여기로 가자. 근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야. 여기도 담보 오케이 집행해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또 어머나 뭐 이게 또 이체가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거 한도로 풀어야 된다는데, 이거 풀려면 또 서류에서 올리고 위에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죠? 지금 2시가 넘었는데 4시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한 푼도 못 빌렸습니다. 한 푼도 못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 빌렸으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안 망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날에 1,000억 달러 인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빌려서도 망한 건 매한가지인데, 어찌됐든, 이거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망할 거긴 했지만, 근데 막말로, 그때 200억 달러를 해가지고 초반에 조금 막는 듯한 모습이 있었으면, 그 다음날 1,000억이 이렇게 몰렸을까? 뭐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연준 입장에서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흑자 부도라고 하죠. 돈이 있는데 뭔가 부도가 나는.
뭐 그런 일이 은행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블록체인이 나발이니 뭐 이런 거를 좀 잘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CBDC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게 이게 은행하고 패드 간의 이 절차를 좀 빨리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한도를 그냥 확 늘려놓고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자는 게 그게 패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은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금리는 어떻게든 물가의 잠불이 꺼질 때까지는 그래도 물가가 내려가는 만큼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금리는 내려가겠지. 근데 물가가 2% 내려갔는데 금리도 2% 내려갔다면 긴축의 정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 긴축의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찾아가지고 지금 뭔가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앞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패드 나오는 김효진 애널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이고요. 김효진 애널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오면 자, 중앙은행은 원래 인플레 파이터입니다. 왜? 중앙은행은 돈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디플레는 이제 싸울 수 없는, 그러니까 인플레냐 디플레냐 골라라고 하면 이제 인플레를 고르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도 뭐 고혈압과 저혈압을 골라라고 하면 차라리 고혈압이 낫죠. 뭐 약 좀 먹으면서 음식 좀 덜 짜게 먹고, 물론 말은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지만 저혈압은 쇼크로 잘못 기절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좀 낫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만 해도 저렇게 디플레 빠져가지고 한 30년 동안 헤매지 않았느냐. 그래서 디플레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김효진 애널의 뷰에서는 물가가 약간의 잠불이 남아 있음에도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진짜 피벗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쉽게 하면 안 되고 꼬장꼬장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일본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이 디플레가 깊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물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일본은 미리 오른 것도 좀 있죠. 우리 90년대 때만 해도 일본 물가 가면 우리 그냥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요. 캔커피 우리 레수비 500원 할 때 거기 뭐 500엔이면 5,000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본 가면 기절한다, 물가에 기절한다 막 그런 얘기 또 방송에서도 하시던데, 미리 오른 것도 좀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일본의 버블과 붕괴는 지정학적인 문제지 물가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일단 일본이 90년 가 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세계를 다 먹을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흔들림, 그러니까 신뢰가 좀 떨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라이브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달러가 일본으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계속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일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뭐 버블이 생긴 것인데, 문제는 이 버블이라는 것도 일본이 미국의 대전략 때문에 뜬 게 맞다는 거죠. 왜? 일단은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끝나고 보니 그때부터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핵폭탄 집어던지고 했던 사이지만 지금 앞으로는 소련과의 전쟁에서는 하나의 파트너가 되어야 됐고, 그래서 일본이 그냥 해구산을 제공을 받고 이제 안보가 해결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 성장을 할 때 국방비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군대를, 그러니까 물론 뭐 자위대 내는데 나름대로 썼지만 그래봐야 정식군이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말만 하면은 뭐 군대도 못 가진 나라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지. 왜? 모든 우리는 그 없는 돈에 국방비까지 써가면서 했잖아. 근데 일본은 미국이 다 해주니까 국방비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산업개발에 집어넣을 수 있었고, 미국이 플라자비 전까지는 그냥 고환율을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더 억지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든 거잖아. 그랬는데 90년대 막 들어가고 80년 후반부터
85년 폴라즈 합의 때부터 뭔가 미국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반도체는 폴라즈 합의 이전부터 태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르바초프가 87년 10월 달에 미국 방문을 하면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의 역할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일본이 관성으로 2, 3년 더 올라갔지만 굉장히 비싼 상태였고, 그때부터 붕괴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의 시대가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키우다가 오히려 중국 키우는 거 하니까 일본이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그 버블이 터진 상황에서 생존의 방식으로 디플레를 선택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정도까지 오래가는 디플레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 마지막에 물론 사람들은 이걸 건너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드니까 히틀러가 집권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이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긴축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종결시킨 사람으로, 독일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가만 놔두면 하이퍼 인플레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건 맞았는데, 그런 식으로 잡아서 결국에는 히틀러한테 정권을 주게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양쪽에서 이제 논쟁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름 생각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 아무튼 그랬더니 인플레 시대 때는 그래도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초긴축으로 디플레가 오니까 성장이 안 나오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냥 이제 2판 4판 합의 6판이 돼서 그냥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디플레라는 거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서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집권하는 그런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그런 일 없이 20몇 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어떻게 했냐? 그럼 디플레라고 하면 일본은 이제 물가가 그대로. 이거 뭐겠습니까? 일단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지키는 거죠. 인플레는 구매력을 갉아먹으니까. 그리고 N 고였잖아요. 역시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로 휩쓸던 메이드 인 재팬이 이제 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내수 국가로 가게 된 거죠.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정학적인 문제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플레는 한번 빠지면 30년 간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너무 세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물론 디플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한 번 빠지면 그냥 일본처럼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고, 디플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재명을 뽑아가지고 기본소득을 하면 디플레는 바로 탈출입니다. 물론 이순도 탈출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디플레는 탈출할 수 있어요. 재정정책으로 돈 뿌리면 돼. 저금리 깔아놓고 재정정책으로 돈 찌르면 즉시 올라옵니다. 그 전까지는 2016년 옐런이 도저히 왜 물가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한 거는, 그때는 재정정책을 못했을 때 이야기고, 재정정책 디플레, 그러니까 김현준 애널도 그 얘기했는데, 인플레는 싸울만 하죠. 디플레는 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은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코로나 이후로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믹스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즉시 터진다는 건 우리가 전 세계가 봤기 때문에 디플레 무서워할 거 없다. 그냥 안 되면 그냥 재난지원금 뿌리면 그만이에요. 가스값 올라서 가스 지원금, 교통비 올라서 지하철 지원금, 이런 식으로 뿌리면 순식간에 디플레는 벗어납니다. 그 다음 벗어난 게 이제 오히려 더 지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벗어날 수 있잖아.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플레도 잡으려고 긴축하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 마찬가지니까요. 후유증 없는 약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사담을 좀 많이 보탰고, 자, 일단은 또 김효진 옛날의 얘기를 더 들어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그러고 있죠. 일부 선행지수는 미국 기준으로 조금 고개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고는 있는데 약간 기울기가 갖고 일부 글로벌 PMI 그 S&P 지수 이런 것들은 약간 반등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메이저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ISM은 이제 계속 ISM이 제일 안 좋고, 제일 안 좋고. 근데 ISM이 안 좋은 건지 ISM이 워낙 제조업 중심이라서 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 예, 왜 경기 선행 지수가 예전에 이제 물가가 있을 때는 경기 선행 지수하고 주가하고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에는 그냥 저금리가 깔려 있으니까 경기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딱히 경기를 탄다는 느낌은 없었잖아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없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상호관계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이제 자료까지 준비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 때는 그냥 돈이 어디에 가 있는 게 기회비용이 낮았죠. 왜?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그냥 확정 수익이 작으니까 그냥 나중이라도 크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던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포기해야 되는 확정 수익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2008년부터 코로나 때까지가 특이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저금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자료를 가지고 오셨던 게 이제 미국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전체적인 그 사회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2015년부터 미국을 초월해가지고 앞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설비 투자만 놓고 봤을 때 이 영상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설비 투자만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설비 투자는 2000년 이후로는 중국이 늘고 미국이 늘고 혹은 중국이 늘고 미국이 그대로고 혹은 중국이 늘고 미국은 감소고 요거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정체고 미국이 늘어요. 우리 기업들만 봐도 중국이 지금 공장 짓는다는 정신 나간 사람 없잖아요. 다 미국이 짓지.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미국에서 나오는 이 생산물이 이 투자가 집중되는 투자가 끝이 나면 나오는 생산물이 오히려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해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해야 될 게 인지를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시중에 저금리로 이제 눈먼 돈 이지머니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아이디어 뭐 스탠포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어디 PT 한번 잘해가지고 몇백억을 막 유치하고 이런 시절은 끝났고 이제 진짜 당장 숫자가 찍히는 산업을 해야 되고 그거대로 돈도 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IRA 같은 정부 주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서 정부의 투자는 개인이 느끼기가 어렵죠. 개인이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몸을 느낄 수 있었는데 뭐 정부가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냥 그 현장에 갔더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한 두어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B2C는 오히려 디스인플레 시대, 저금리 시대. B2C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당 월 10,000원씩 전 세계에 쫙 깔기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였다면 이제는 B2B다. 수주를 따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2차 전지도 사실 수주죠. 예전에 수주하면 조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2차 전지도 뭐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뭐 셀 한 10개만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차를 100만 대를 전기차를 100만 대를 만드는 거면 100만 대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미리 계약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순 매출이 아니고 수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좋은 것이고 김한진 박사님도 그 수주가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수주라는 게 정부 프로젝트 이제 이렇게 따는 거니까. 이제 정부 주도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뭐 한 1년 전부터 그랬죠. 이제 1년 전까지였나? 그때 뭐였죠? 그 중앙은행의 시대에서 이제
그 행정부의 시대로 왔다. 나라 돈 타는 시대가 왔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김현진 애널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렸는데 오케이 참 이거 한줄평은 일본의 디플레는 지정학적인 문제였지만 그래도 뭐 꼭 그걸 무게 있게 다룬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디플레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팅하기 어렵다는 예시로 그냥 가볍게 드신 거니까 뭐 크게 반박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제 생각을 얹은 거고요. 최근 뭐 아마 3프로 TV 영상 중에서는 가장 쓸만한 영상이 아니었나 라는 걸 해서 소 3개 이렇게 레이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다가 굉장히 뭐 오래 걸렸네. 자, 다른 것들은 그냥 막 좀 넘어가죠. 자, 그 대머리 아저씨가 정말 자주 나오는 김작가 TV입니다. 그때 파셔야죠, 정리하셔야죠 나왔던 게 이제 김작가 TV인데, 자,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이제 그래도 10만 뷰가 넘어가는 것들인데요. 여기가 그래도 3%보다 더 구독자가 이제 절반 정도, 절반은 좀 더 되는구나. 한 160 되죠? 뭐 그런데도 오히려 이제 10만 이상 뷰가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거는 이게 그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냥 2차 전지 주식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팔아 더 오를 겁니다. 이 주식 앞으로 자기가 샀습니다. 이런 것만 2차 전지 아직 못 샀으면 딱 2개만 사세요. 이런 거에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과열이긴 한데 아직은 안 죽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참 이게 반골 중에서 참 대단하신 분인데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이 이분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어제 이제 팔라고 하셨더라고요. 이제 사지 마 위험해 이렇게 같은 날 찍은 걸 이제 2개로 나눠서 올리셨던데 이러고 나서 오늘 18% 그러니까 한 이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예상 밖의 일이긴 했습니다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은 있고 앞으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논리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졸라게 올랐다, 너무 멀리 있는 실적까지 땡겨왔다 이 얘기만 하시던데 그 얘기 하는 동안 지금 에코프로가 한 300%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댓글 분위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 활용하실 분이 있으시면 활용하셔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김 작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골 하면 이제 전인구 소장님인데요. 일단 10만 뷰 이상을 좀 봤더니 일단은 인구증한테는 제목 뽑고 이런 것들 그 기술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내용은 솔직히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좀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일단 여기 영상은 그냥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일단 어느 이야기에 구독자들이 반응을 하는가 라고 봤더니 이제 환율 요즘 환율 좀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있죠. 환율하고 이제 역시 치트키 일론 머스크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데 화성 이주에 진짜 근데 진짜 가는 건가? 물론 가고 나면 자기가 빈 땅에 지구를 살 건가? 아무튼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상사태 범인은 누굴까? 글쎄요, 임창정일까요? 아니야 될까? 임창정 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또 최근 영상에 보니까 저 익숙한 얼굴이 올라오셨던데 이분 한때 비트코이너라고 엄청나게 하던데 요즘에 또 이상한 쉿코인이라고 가지고 이상한 근본 없는 코인 팔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도 달러 패권이 끝났다고 하니까 최근에 영업하시는 것 같아. 누군지 아실 겁니다. 굳이 제가 이름까지는 언급은 안 하고 얼굴도 가려놨는데 다 아실 분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족보 없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족보가 끝내주는 달러가 망할 거라고 하시더라고. 네,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또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주 보는 데는 아닌데 그래도 외국 거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딴게 아니라 요 영상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제 피터 리치가 오랜만에 그 CNBC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려고 들어갔더니 그거 했다고 또 영상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뭐 어쨌든 뭐 같은 인터뷰에 대해서 그냥 소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똑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터 린치가 말하는 은행 위기.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늘 그렇습니다. 뭐 위기 없었던 적이 있었냐? 예, 그 맞습니다. 이게 연륜이야. 이게 연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걱정됩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라. 주식은 원래 매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돼요. 주식이란 위험자산이거든. 위험자산이거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 걱정이 늡니다. 근데 이제 진짜 나이가 많아서 연륜이 느껴지는 건 역시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인 거죠. 뭐 사실 뭐 이 최근 은행 위기가 뭐 위기라고 할 그게 되냐는 거죠. 금리 이 정도 올렸을 때 이 정도도 안 터지면 그건 예의도 아닌 것이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사실 은행이라서 좀 살벌한 것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 그냥 부도나는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피터 린치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괜히 허드가 떨지 마 라고 이제 단테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건 동의하는데 다른 것들은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이런 거 좋아하냐면 뭐 큰 거 온다, 뭐 걱정된다, 최악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도 유튜버니까 이제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조금 반응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뭐 사실 볼만한 건 일단 제 입장에서는 하나 보고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게 소수모키. 예. 여기는 참, 딴 건 모르겠고, 참 예쁘게 잘 하더라고요. 참 일단은, 뭐, 영상이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 건 아닌데, 영상을 진짜 말 그대로 책으로 한 땀 한 땀 하는 거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참 예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뭐, 딱히 뷰가 있기보다는 굉장히 외신을 팬시하게 잘 전달하시더라고. 예전에 이제 돈놀이 할 때도 같이 방송을 한번 뵌 적은 있는데 일단 뭐 뷰를 가지고 있고 뭐 투자자기보다는 쏟아지는 외신들을 굉장히 보기 쉽고 예쁘게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트랜스퍼 같은 분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굳이 볼 일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아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일단은 그래도 뭐 최영권은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최근에 그들은 뭘가 알고 있다. 월가 건물의 수상한 매도 블랙록 그 CEO가 이제 주식을 팔고 있는 얘기인데요. 뭐 일단 뭐 블랙록이라고 하면 영상에서도 얘기하는데 지금 바이든은 이제 블랙록이고 트럼프 때는 이제 고드만 삭스였습니다. 그 경제 수석이나 이런 데가 이제 블랙록이 해서 한때 블랙록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백악관하고 연줄이 있는 블랙록 CEO가 뭐 팔고 있는 것들은 뭐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주식 파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돌았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원인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뭐 CEO는 그냥 금리를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팔 수도 있죠. 근데 뭐 금리 3번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3번 올려도 저는 뭐 지금 주식을 막 팔고 튀어야 될 만큼 빠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빠져도 그만 들어오겠다. 아무튼 뭐 그런 거였고 이거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옐런이었습니다. 옐런이 경고를 했다. 뭔 경고를 했나 봤더니 이제 경제보다 안 벌어보겠다. 다 아는 얘기였죠. 그걸 이제 옐런이 확인해 준 겁니다. 확인해 준 거. 야, 그래도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중국 못 때릴 거야 했는데 아니다. 이제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백악관하고 결을 맞췄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초코 이건 안 봤는데 사실 제가 이 썸네일 보고 제가 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그 테슬라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게 조금 줄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식이 조금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 되게 빨라가지고요. 실적이 둔화되는 게 확인될 때는 대부분 주가가 고점 대비 7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느려 터진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상식적일 수 있지만 실적으로 확인됐을 때는 이미 다 상승분을 다 토했거나 마이너스가 깊을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추세적으로 안 좋죠. 이 차트를 돌리려고 하면 시간이나 뭔가가 좀 새로운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테슬라도 모델 Y 이후로 뭐 이렇다 할 신차도 안 나고 뭔가 뭐 파이팅 할 만한 게 좀 없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약간 이제 체인지가 된다고 하는데
뭔가 모델 수리 때처럼 뭔가 와 이런 거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게 하나 나와줘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파이브 트럭은 이제 도대체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저런 거를 봤을 때 뭐 보통 이제 기술주와 뭐 무너진다 뭐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건 똑같더라.